도심 빌딩 숲에 마르지 않는 옹달샘. 팍팍하게 살아가는 도시인의 오아시스, 옹달샘과 오아시스. 이는 도시 정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봉은사 이미지다. 자연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중국 불교를 한다고 제가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인도 불교 쪽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중국 불교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사실 강사를 한번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중국 불교가 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왜 어려워? 이렇게 해서 제가 쉽게 해줄게라고 하는 데서 시작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혹시 그런 영화 아세요? 예전에 진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영화예요. 벌써 그게 89년도 영화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그 영화가 상도 받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뭔가 인지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 영화를 나중에 보려고 시도했다가 너무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사실 보다가 접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왜 달마는 동쪽으로 갔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때 상당히 그게 회자됐었어요. 그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왜 하필 달마는 동쪽으로 갔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서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영화 알기는 아세요? 그 영화가 89년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알면 이미 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모르면 행복한 겁니다. 모르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 알면 조금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사실 영사남 들어보셨어요? 그 봉정사에 거기도 이제 되게 유명해지고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이번에 봉정암 이래가지고 한국의 산사 이래서 유네스코도 들어갔죠.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들어갔죠. 근데 달마가 왜 하필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는 왜 안 갔을까요? 유럽 쪽으로 갔으면 대박이었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사실 불교가 서쪽으로 갔으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불교는 동쪽으로 갔을까? 인도하고 중국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히말라야가 있으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인도는 전통적으로 서쪽으로 무역을 합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도 인도는 이쪽이 더 발전해 있죠. 마치 우리가 동쪽이 발전해 있듯이, 아니면 중국도 동쪽이 발전해 있죠. 근데 인도 쪽은 서쪽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 시대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가까운 서쪽을 놔두고 왜 삥 돌아서, 이게 말이 실크로드지 저게 거의 죽음의 길인데 저기를 돌아서 불교는 동쪽으로 왔을까요? 참 그게 진기하지. 만약에 불교가 서쪽으로 갔으면 기독교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불교가 서쪽으로 갔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인도가에서 불교가 이쪽으로도 가능하다면 왜 중국에서 중국 유교나 이런 것들은 인도로 못 들어갔을까? 그 역도 가능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히랍 쪽은 문화가 번성했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 때문에 인도나 히랍이나 문화가 비슷해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당시에 인도보다 문화가 떨어졌습니다. 아쇼카 왕이 불교를 전파할 때는 놀랍게도 로마에도 불교민들하고 사신을 보냈어요. 로마 쪽으로도 보냈어요. 로마 쪽으로도 보냈는데 실제로는 로마 쪽에 들어간 것들은 사신만 갔지 전법사들만 갔지 흔적이 안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력이 높기 때문에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는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중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중국이 문화가 높아지는 거는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거 불교가 당시에 지배 이데올로기로 올라가면서부터 중국이 발전하지 그전에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나 로마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전 세계 최강이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고 수나라 당나라 때가 돼야 중국이 전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오고요. 그전에는 인도나 로마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 것도 중국으로 들어왔고 로마 것도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보상화문이나 당초문, 쉽게 말해서 아라베스크 같은 겁니다. 아라베스크 이렇게 풀무늬들. 그리고 12지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아랍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랍 쪽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12지, 띠 이런 것들은 다 중국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국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그런 얘기도 쓰는데 12지 중에서 띠하고 글자가 일치하는 거는 뱀밖에 없습니다. 자에는 쥐라는 뜻이었고 쥐는 서생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쥐서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소도 마찬가지죠. 소축자를 쓰는 게 아니고 소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유 이러지 축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범호 뭐지 인자를 쓰진 않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쭉 가보세요. 맞는 글자가 없습니다. 맞는 글자가 없습니다. 용도 우리는 용용자를 쓰지 진자를 쓰고 용이다라고 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거는 뱀사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뜻이 안 맞아요. 그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서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중국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식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주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당나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성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별성자를 쓰는 게 저 아랍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대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들은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가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중국이 인도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당나라 때는 문화가 융성해지면서 중국이 융성해지면서 인도로 도교를 수출하려고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현장 스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번역을 해서 노자의 도덕경을 번역해서 인도에 수출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문화권적 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권적 장벽,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경제력하고만 꼭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도는 영국에 2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헐리우드 영화도 못 들어갔고 코카콜라도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스타벅스도 힘을 못 쓰고.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에 200년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본 문화의 잔재가 엄청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게 문화권적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권적 장벽. 그래서 중국 거는 인도로 제대로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인도 거는 중국으로 넘어온 게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물론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불교도 많이 바뀌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부처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인도 사람 아니잖아요. 불상을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인도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인도 사람 아니죠. 동아시아 사람이죠. 그래서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깨를 들이낸다거나 안 그러면 머리 불상에서 보이는 머리가 파마 머리라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도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유래한 것들. 그래서 인도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불교가 옮겨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옮겨오는 첫 시발점이 언제냐면 AD 67년 후한 명제 때예요. 67년 한나라가 이제 항고주 유방에 전나라가 전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한이 중간에 잠깐 외척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그걸 왕망의 신나라라고 합니다. 신나라. 그리고 그게 다시 뒤집어지면서 후한 유수에 의해서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죠. 그래서 한나라는 중간이 끊어져서 전한, 후한. 그래서 전한, 신나라, 후한. 앞에 한나라가 있으니까 후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신나라라고 짓고 싶을까 싶은 생각도 들죠. 무슨 레코드 가게 이름도 아니고. 자, 가보십시다. AD 67년에 후한 명제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대. 하루는 꿈을 꿨대. 그랬더니 금빛 나는 사람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데 왕궁의 대전 앞마당으로다가 이렇게 막 빛을 발하면서 내려온대. 그래서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주변에 점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점이 과학입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요. 점도 과학이에요. 점이 진짜 대단한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분석행위할 때 점은 과학서로 분류돼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사, 과학, 뭐 이런 것들, 역법 이런 것들은 없애지 못했거든요. 그건 실생활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 꿈에 이런 게 나타났는데 이게 뭐야? 이랬더니 그 점 보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쪽에 불교가 있는데 그 불교가 우리나라로 전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대. 이미 불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지 이제 깊이 침투해 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뭘 물어보냐면 야,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익이 될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까? 딱 임금 같은 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임금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위정자라면 백성들이 사는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맞아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맞아? 국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사신을 보내서 맞이하러 가자. 사신을 보냈대.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그래서 그 당시 수도가 낙양이었는데 낙양에서 이 실크로드를 역으로 갑니다. 낙양에서 이제 역으로 가요. 그 가는 와중에 이 사신이 누구를 만났냐면 가섭마등과 축법난이라는 스님을 만났대요. 가섭마등과 축법난이라는 이 양반들이 백마에다가 가섭마등 축법난이라는 스님인데 백마에다가 사리, 경전, 그 다음에 불상을 이렇게 싣고 오고 있더래. 그 경전 이름이 42장경이에요. 중국 불교사에서 첫 장에서 나오는 경전 42장경. 나중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경전이에요. 그리고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가섭마등과 축법난 스님이 오고 있었대. 그러니까 오니까 사신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굽니까?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인도 쪽에서 오는 불교를 전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스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신이 굉장히 좋아했대. 왜 좋아했을까요?
안 가도 되니까. 인도까지 안 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랑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들을 모시고 낙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낙양으로 갔더니 이 양반들을 어디다가 모셔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마땅치가 않더래. 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다 모셨냐면 영빈관에다 모셨어요. 영빈관에다. 그냥 외국 사신으로 봐서 영빈관에 모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영빈관 이름이 홍로시예요. 그래서 홍로시에 모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양반들 진짜 대단하다. 이 양반들 진짜 대단해.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관청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자를 쓰면 놀랍게도 이 글자입니다. 절사자입니다. 절사자입니다. 이걸 원래 관청이라는 의미로 쓰는 글자고 시라고 읽는 거예요. 시라고. 그래서 이 앞에 말씀원이 붙으면 우리가 읽는 시,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런 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일자가 붙으면 시간 할 때 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시 발음입니다. 그런데 저걸 잠시 영빈관에 가서 있으라고 했더니 나중에 우리 선배들이 거기에 눌러 앉았어요. 이런 정신 자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쪽팔리니까 시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서 사로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노래에도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무슨 점 하나 찍고 그 옛날에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 여자 이렇게 복수하는 걸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관청에 잠깐 머무르라 했더니 점 하나 찍어가지고 절로 바꾸는 굉장히 놀라운 이게 낙양에 있는 백마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백마사. 왜 백마사가 되냐면 아까 백마의 이러한 성물들을 가지고 모셔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백마가 저 절 앞에 가니까 저 홍로시 앞에 가니까 애가 죽었대. 왜 죽었겠어요? 힘들어서. 얼마나 애가 됐으면 고생했으면 죽었겠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좀 짐을 아무리 짐승이라 좀 덜 실어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저걸 기념해서 백마사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게 돼요. 백마사라고 붙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저 백마의 이야기 때문에 서유기를 보면 현장 스님이 백마를 타고 가는 설정으로 그게 그 백마가 다시 살아나서 서유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만 가는 게 아니고 백마가 가잖아요. 그 용마라고 그래서 용이 변신해서 뭐 말이 가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서 계속 눌러 앉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부작 포교를 한다. 참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당시에 도교가 있었어요. 중국의 도교. 그래서 오학도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학도사. 오학이 뭐냐면 동쪽에 태산, 서쪽에 화산, 남쪽에 항산, 남쪽에 형산, 북쪽에 항산, 중앙에 숭산 이렇게 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큰 산 5개가 있어요. 여기에 다 도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도사들이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찝찝하대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이건 안 됩니다. 쟤네를 내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가 더 센지를 우리 경쟁을 합시다. 그래서 황제한테 뭘 제안했냐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황제한테 뭐라 하냐면 나를 잡아서 도교하고 이 백마사 앞에서 도교하고 불교가 단을 차린대요. 단을 차리고 그 위에다가 도교의 성물들을 올려놓고 여기에 이제 불상, 사리, 그 다음에 경전을 올려놓고 일시에 불을 뗀대. 그래서 안 타는 쪽이 이긴대요. 기도를 해서 안 타는 쪽이 이긴대. 이거 세다. 저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그냥 말싸움 하자하면 이기기 쉽거든요. 왜?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이면 이게 뭐 머리가 좋아도 이게 말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말싸움을 하면 될 건데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렇게 해서 나를 잡아가지고 황제를 배석시키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면서 불을 붙였대. 자, 불을 붙였대. 그래서 도교에는 천존상을 올려놓고 경전을 올려놓고 해서 불을 붙였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홀라당 탔어요. 그럼 나무나 종이로 된 게 불에 안 타겠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이는 불에 탑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탔대. 그리고 불교도 불을 붙였는데 같이 붙였는데 이게 신기한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사리가 있었던 거야. 이 사리가 문제를 일으켜요. 사리가 빛을 발하면서 불 기운을 눌렀대. 그래서 불교 경전은 불이 이렇게 불길이 오면 누렇게 애가 뜨기만 했지 더 이상 타지를 못했대. 그래서 도교 경전은 시커멓게 타고 불교 경전은 누렇게 들떴대. 들떴대.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교 경전은 노란색을 쓰고 도교에서는 까만색을 쓴다는 거예요. 표지를. 진짜. 절에서 의식집 이런 거 볼 때 혹시 표지 노랗게 쓰는 거 못 보셨어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게 그런 이유.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도사들이 쪽팔리다는 거예요. 시샘말로. 창피해 이제.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 의기가 있는 사람은 거기 비숙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살을 했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자살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아니 옳든 그러든 간에 자기 소신에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람이면 충분히 나름의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갑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찌그러졌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저쪽이 센갑다. 그래서 불교로 전향했대. 불교로 전향했대. 그래서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백마사예요. 본격적으로 가동된 게 백마사고, 이렇게 관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도 절에서는 종이나 북 같은 거를 칩니다. 그 종이나 북은 원래 황제나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황제나 임금의 권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치는 종, 보신각 종. 그리고 예전에는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종과 북을 쳐서 성문을 열고 닫고를 해요. 그게 지금 사찰에서 예불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전에 이 보신각에 원래 무슨 종이 매달려 있었는지 아세요? 원각사 종이 매달려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얘기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얘기. 전두환 대통령 다 아시죠? 다 오래된 사람들. 다 오래된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서 원래 원각사 종이 매달려 있었고 그게 보물 2호였는데 나중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저게 오래된 보물이고 그러니까 저 종을 박물관으로 옮기고 새로운 종을 만들자라고 했었고, 그걸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왜 불교 종을 제하의 종으로 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문제로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오늘날까지도 33번 친다는 거. 제하의 종 33번 치는 거 아시죠? 이게 부처님이 도리천이 33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도리천 위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걸 수미단이라고 하고, 도리천이 수미산 꼭대기를 도리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상징하는 게 33번 종을 치는 거예요. 사찰에서도 33번 종을 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법식은 그대로 있고 종만 바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저 정도에서 끝난다. 언제나 쉽게 말해서 종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또 다른 걸, 우리 선배들이 또 다른 걸 넣어놨던 거야. 딱 심어놓은 거 바꾸기 어렵게. 아무튼 옛날에 우리 선배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도 저 백마사에 가면 가성마등과 축법란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화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래서 이 백마사라고 하는 게 중국 최초의 절이고 그렇지만 불교가 이때부터 활성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교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종교 뭔지 아세요? 기독교?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제일 크게 늘어나는 종교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공단이나 이런 쪽에 이슬람 쪽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공단 쪽에 가면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처음에 힘을 썼느냐? 안 썼어요. 저거는 그냥 불교가 들어갔다는 내용들이지 불교가 표면화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뒤의 얘기입니다. 언제 표면화되냐면 후한이 몰락하고 그 뒤에 들어서는 시대가 삼국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저 삼국시대. 삼국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다 안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전지를 다 읽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것도 참 진기하지. 참 진기해. 서울대 그 사학과의 박한재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저 삼국시대 전문가예요. 그런데 자기는 책을 쓰면 안 팔리고 이문열은 전공자도 아닌데 더럽게 잘 팔아먹고 있다. 인세만 수백 원을 번 것 같다.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자면 삼국지를 3번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속설이 있어요. 남의 나라 소설책을 3번씩 읽으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특이한 문화입니다. 그게 중국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종속돼 있었던 그런 시대적 한계, 그다음 슬픈 현실이에요. 아마 지금 애들한테는 전혀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 덕분에 되게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머리 좋은 사람 하면 제갈량이 떠오르고 장군 하면 관우가 떠올라요. 을지문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 강감찬 장군, 뭐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이런 사람은 관우한테 게임도 안 돼. 근데 더 웃기는 건 관우는 제대로 못 이겼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자기 몸도 결국 목이 잘려서 분리돼서 죽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 장군들이 훨씬 더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대단한 장군은 사실은 한 방에 끝낸 장군으로만 치면 을지문덕이에요. 그때 100만 그 이상 동원됐습니다. 거의 200만이 동원됐어요. 근데 그걸 한 칼에 끝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을지문덕, 뭐 살수대첩 이렇게만 기억하지 장군 하면 떠오르는 건 내나 관우요. 삼국지에서 이렇게 세뇌된 어떤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삼국지는 사실은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움직일 때는 1대1로 싸우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원나라 때부터 경극이라는 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무대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1대1 전쟁신으로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관우가 그렇게 막 앞에 나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는 역사적으로는 거의 희박한 얘기입니다. 지금 장군들처럼 뒤에 짱 박혀서 싸우는 거예요. 앞에 나가는 거는 일반 민병대들이 나가는 거고 쭉 일반 보병들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시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삼국지라고 하는 문화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걸 통해서 뭘 최소한 알 수 있냐면 삼국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군웅들이 할거할 때를 보면 그때 어디서 시작되냐면 삼국지를 처음을 딱 열면 누가 나오냐면 황건적의 난에서 시작돼요. 황건적이 노란색 요 테두리를 두르고 나오는 노란색 수건으로 머리를 감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책에 보면 고려시대 때 보면 홍건적의 침입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홍건적은 빨간 띠 두르고 오는 놈입니다. 황건적은 노란 띠. 되게 구분하기도 쉽죠. 띠만 메고 오니까. 근데 그 황건적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도교예요. 도교.
도교입니다. 도교 중에서 태평도라고 하는 도교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학 농민운동 이런 거 할 때 그 뭐 군군강강 이런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안 들어온대. 그때 용감한 얘기했다. 총알이 안 들어온대. 안 들어왔겠어요? 아까 불타는 거하고 똑같지. 일본 기관총에 끝났지. 근데 그게 저 후한 말에 삼국시대에는 그런 방식이 먹힙니다. 왜? 칼이나 화살은 실제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 상황에 따라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무기 차이라고 하는 걸 극복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사실은 저희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용감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이 보호해주는 하느님이 보호해주는 어떤 강력한 뭔가 에너지가 있어 라고 하면 사람이 훨씬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일어난 게 사실은 황건적입니다. 그 시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교가 그렇게 난을 일으켰다는 건 유교가 기능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국지를 통틀어도 유교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술사 계열이에요. 도교 쪽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도 뭐 도수를 부리잖아요.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뭐 어쩌고 이런 도사 계열이고, 방통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여몽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게 책사 술사 계열들이지 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가 없는 거예요. 유교가 없다는 건 뭔 뜻이에요? 중국이 사상적으로 무주공산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때 불교가 잠복해 있다가 드디어 표면화됩니다. 표면화된다고. 그 시절에 삼국지 맨 마지막에 읽으면 삼국통일 누가 하죠? 누가 할까요? 그거 아세요 혹시? 삼국지가 우리는 조조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게 주자적 사고예요.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통은 위나라 유비 중심으로 보잖아요. 위나라 조조가 정통이고 우리가 삼국지에서 볼 때는 총나라 유비를 보잖아요. 이건 주자식 사고입니다. 원래 중국 역사책에 의하면 이 사고가 맞죠. 왜냐하면 이긴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긴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북송시대 때 사마강이 쓴 자치통감을 보면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주자가 아니다. 이긴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통감 강목이라는 글을 쓰면서 총나라 유비 중심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설의 기본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 유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긴 건 조조예요. 그리고 왜 조조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총나라는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조조를 이길 수 없어. 인구 비율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면적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구 밀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경상도가 분열되기 전에는 전라도가 표로 못 이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구 자체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자체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조가 결국 나중에 어느 정도 판을 이렇게 아미고, 그런데 저게 조비라고 하는 그 다음 때에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사마씨한테 넘어갑니다.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역사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 사마소에 의해서 진나라가 만들어져요. 삼진의 진나라.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나라가 생기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 이 조조의 위나라부터 사마염의 진나라에서 시작되는 위진 남북조 시대.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만리장성 밖에 있는 오랑캐들이 내려오고, 남쪽에는 한족들이 도망가서 사는 위진 남북조 시대.
그래서 북쪽을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호 16국 시대라고 해요. 이제 좀 지나면 5호 16국 시대. 선비흉노 갈저강이라고 하는 5개 오랑캐들이 밖에 있다가 만리장성 밖에서 남하에서 여기서 16개 나라를 세워. 그래서 그걸 5호 16국 시대라고 하고, 남쪽에는 송건의 5나라부터 해서 동진, 송제, 양진 해서 6조 시대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그걸 합친 게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남조하고 북조.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어. 단 얘네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불교가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중국을 정복했는가? 진짜 특기할 만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세계 종교가 3개가 있어요. 유명한 세계 종교가 3개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거든요. 가장 종교 인구가 많은 거는 이슬람입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교고, 개신교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개신교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관계는, 천주교가 축구면 개신교는 야구다. 야구하는 나라는 얼마 안 된다. 실제로 우리가 마치 개신교가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를 믿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럽에 가봐 개신교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남미에 있겠어요? 없어.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슬람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새로운 문화권을 점령해 본 적은 없어요. 봐봐. 인도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제일 불쌍한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왜? 자기네는 이름도 없어. 인도하고 중국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요. 인도하고 중국 사이의 반도, 이렇게. 여기는 인도 문화권이에요. 인도 문화권에 천주교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슬람이 다 밀려나고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되거든요. 못 들어가.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문화권, 전통적으로 있었던 문화권 중에서 기독교나 이슬람이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다 무주공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런 데는 특별한 문화가 이렇게 딱 융성한 게 없어요. 그런 데는 들어갔어요. 하지만 기층에 강력한, 예를 들어서 중국에 기독교나 이슬람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막았을까? 중국에서?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막지도 못해요. 막지도 못해. 황제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그래서 막을 수도 없어. 그런데 걔네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문화권적 장벽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만 특이하게도 인도 문화권에서 출발해서 중국 문화권을 장악한 그러한 종교예요. 그래서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본토에서는 없어졌어요. 이게 뭐래? 이사 가가지고 또 안방은 뺏겼어요. 남의 안방을 차지하고 자기네 안방은 또 뺏겨요.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게, 불교는 중국에서 시작돼서 결국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국에서 꽃이 피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꽃피게 되는 사연에는 바로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있다. 그 위진남북조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가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 얘기는 잠깐 쉬다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해주신 교육부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